안녕하십니까. 남북평화재단이 개최하는 연석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서보혁입니다.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국민 여론은 선평화 후 통일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남북관계, 북한, 통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최근의 여론과 또 지난 20여 년 동안의 국민 여론의 추세, 이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 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의 배경을 먼저 검토한 후에 최근의 국민들의 통일 여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천년 이후에 지금 동안 통일 여론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들 두 측면이 주는 대북 정책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정책 결정,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책 결정은 국내의 정책과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외교 안보 문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보다는 국가의 존립,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런 목적을 갖고서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 여론은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확고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요. 또 다른 반면에 비민주국가,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이 민주국가에서 정책 결정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소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의를 좀 배경으로 깔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통일 문제에 관해서 여론이 남북 관계나 또 개인의 시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큰 흐름 속에서 지속하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 없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북 정책이나 통일 문제는 워낙 이렇게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나 맥락을 관통하면서 공통적인 점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드러나는 새로운 현상이나 또 주류 의견과 또 소수 의견 이런 것을 우리가 가려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정책사항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의 공통점 그리고 또 변화하는 점, 차이점 이런 것들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들이 앞으로 향후 보다 나은 대북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들어서 김정은 정권이 이 남북관계, 민족, 통일 이런 것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 지금 남북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핵 문제는 심각해지고 북중로의 연대 조짐마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이 동맹국가의 관계와 합쳐져서 어떻게 평화롭고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하는 시사점을 찾는 것도 우리한테는 현재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 정책 또는 통일 정책 이퀄 대북 정책은 아니죠. 통일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구하는 외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통일 정책할 때 주로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이 통일 정책. 다시 말해서 대북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논의로 좀 좁혀놓고 나서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되게 많이 있는데요. 크게 이게 덩어리를 지어보자 하면은 우리 한국 국내적인 요인들이 있고 대외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요인이 있겠습니다. 국내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이 대북 통일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정부의 입장 또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 또는 세계관,
통일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 경제 상황,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분포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은 가장 거시적으로는 국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특정 강대국 하나로 국제 질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단극 체제이냐, 아니면 두 국가가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양극 체제이냐, 아니면은 양극 체제인 것 같기는 한데 뚜렷하게 아주 결속되어 있지 않는 뭔가 느슨한 이런 양극 체제 또는 다극 체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특정한 서너 국가로 딱 국제 질서가 타이트하게 운영되는지 아니면 느슨한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구속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통일 정책도 이런 대외 국제 질서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한국은 특히나 이제 한미 동맹 관계에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맹 우방들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봤을 때 이 중국, 러시아 등 이들 나라의 한반도 정책도 우리가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요인은 당연히 이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북한에서는 수령이라고 그러죠. 최고 지도자의 의중,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 엘리트들의 정책적 성향,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통일 정책에 미치는 제반 크게 세 측면에서의 요인들을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통일 여론은 크게 두 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통일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인데요. 통일연구원에서 작년 봄에 한 면접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갖고서 가장 최근에 국민들의 통일 여론을 살펴볼 것이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에 국민들의 전반적인 통일 여론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통일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성인 1,2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가 조금 서울대 쪽이 조금 이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표본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요. 약간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날짜가 10월 1일인데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학술회의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시한 통일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최근은 작년을 말하는데요.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들의 통일 여론을 하나하나 중요한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여론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47%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난 20년 전에 한 60% 중후반이 되거든요. 그거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제가 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때에 통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90%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52%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줄어들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 여론이 줄어들었는데 관련한 또 여론을 잠깐 살펴보면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질문에 57%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는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민족, 일국가라고 하는 통일국가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52%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통일보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가 45%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응답들은 다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좀 부인하는 쪽에 가까운 의견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응답에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 18세부터 시작해서 49세, 10대 후반에서 40대까지는 이와 같은 응답 나와 있는 응답률 평균 이상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층에는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죠. 만약에 통일이 당신이 뭐 지지하든지 반대하든지 간에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할 때 그 통일이 이 국가 차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것과 구별해서 당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둘로 나눠서 해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근데 응답 결과 국가 차원에서는 통일이 주는 그 이익이 클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66%가 나왔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통일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통일 편익과 개인적 차원의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추세에서 보겠지만은 이런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이 통일 편익이 국가와 개인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나 개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 논의가, 통일 준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통일을 지지한다고 할 때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어떤 응답이 높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과거에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뜻에 맞지 않게 분단이 되었으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재결합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높았는데 지금 그 응답은 26%밖에 되지 않고요.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로 선두로 우뚝 올라선 것이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42%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통일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이제는 민족 재결합이 아니라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평화 정착에 통일이 도움이 안 된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면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온 응답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15%,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8%,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국민들의 통일 관련 여론이 응답이 다소 이제 모순된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남북한 사이에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11%입니다. 높지 않은 편이죠.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분은 54%입니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높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높은데 또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볼 때는 보면은 북한이 군사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남한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유엔 연설차 미국에 가 계실 때 한국의 군사력이 한미 동맹을 빼고 한국의 순수 군사력 기준으로 해서 세계 5위 수준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 응답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는 응답이 33%,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이 약하다고 하는 응답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팽팽하죠.
그리고 우리 뭐 군에 갔다 온 남성들 사이에 가끔씩 뭐 얘기를 나누잖아요. 북한 만약에 한미 동맹이 빠진다면 과연 남북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가벼운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만 절대로 이제 가벼운 토론이 아니죠. 그리고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재래식 군사력을 얼마나 벌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로 세심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은 남북한의 군사력이 팽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남북한의 군사력이 비슷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한 각각이 만들어 놓은 큰 어떤 경제적인 이 부 이런 것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다음으로 이것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질문을 작년에 설문조사를 갖고 온 것인데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그러면은 어떤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냐는 질문인데요. 보기가 5개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이다 10%, 협력 대상이다 39%, 경쟁 대상이다 8%, 경계 대상이다 18%,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22%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한 2개죠.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이것을 합치면은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원 대상, 협력 대상이니까 이게 50%입니다. 그 사이에 한 8, 9%가 경쟁 대상이다. 이건 뭐 선의의 경쟁할 수도 있고 적대적인 관계를 갈 수 있는데 이게 중립적으로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응답이 약간 높은데 부정적인 이미지도 결코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 하나의 국가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고 우리가 통일해야 될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미수복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하나의 주권 국가로 되어 있죠.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남북 간 사이에 우리 헌법과 국제법 사이에 이런 괴리가 있는데 이 사실상에 또는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하나의 국가인 점이 또 부분적인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즉 북한이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만 긍정적인 응답이 6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되게 이제 현실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동의하지 않는 부정적인 응답은 1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 이제 남북한은 민족과 통일의 동반자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다. 그런데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였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교전 중에 있는 두 국가 관계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와의 어떠한 대화 협력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김정은의 발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는 남조선의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적대적 관계를 헌법에 명시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헌법을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여론이 다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한 15%만 긍정적인 응답을 하시고요. 동의하지 않은 응답이 64%였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에서는 설문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또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중도이든 간에 이것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동의하는 응답이 49% 나왔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25%였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응답을 보시면 지금 적화 통일 야욕이 있다고 하는 동의와 조금 다른 모순된 답인데 북한이 그러면은 적화 통일보다
체제를 인정받고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만 동의한다는 질문이 44%, 응답이 44%, 동의하지 않는다가 23%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북한이 주가 통일 야욕이 있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주가 통일보다는 체제 인정과 경제 발전을 현실에서는 더 추구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북한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하더라도 핵 포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북한이 핵 포기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이, 대안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죠. 또는 미국이 핵무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6%입니다. 옆에 써놨지만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사람도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여론이 59%입니다. 그러니까 핵무장 여론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격이 다른 질문인데요. 남북한 군사적인 대치 상태 하에서도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예, 할 수 있다. 찬성하는 응답이 52%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찬성이 4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은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는 이런 다소 모순된 좀 엇갈린 국민들의 여론을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수렴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관련 설문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66%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통해서 북핵 포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65%, 남북 대화를 통해서도 또 교류를 통해서도 북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60% 나왔습니다. 제재를 계속 가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측면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정책 결정 집단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대북 전단 그리고 확성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찬성한다는 응답이 27%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쟁 위협 또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대북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지 않느냐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이 38%, 반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만약에 전쟁 위협이 있다고 할 경우에 무력 공격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찬성이 10%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쭉 하나의 흐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평화의식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북 정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북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합니까?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을 더 중시할까요? 질문을 했더니만 한미 동맹을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73%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남북 관계가 다소 악화되더라도 우리가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의견 차이나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더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던졌더니만 첫 번째,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나왔는 것이 또 북한을 설득해서 협력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가 31%.
31.9%니까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거의 이제 무력 도발에는 대응을 하되 협력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묶어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9%, 30% 가까이가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는 응답도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일 교육에 대해서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온 양면 온건한 대응과 강경한 대응 이것을 다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조사해온 국민들의 통일 여론을 통해서 지난 20년은 안 됩니다. 17년, 8년 가까이 국민들의 통일 여론의 추세, 큰 흐름을 살펴보고 거기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아무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인데 2007년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63%였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이 15%였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21%였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 처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6%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7%가 줄어들었죠. 2007년 대비. 그런데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은 35%. 그러니까 지난 2007년보다도 20% 증가함으로써 통일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과거에는 그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컸는데 지금은 비등비등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추세를 본다면 통일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국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북한도 설득해야 되고 국제사회도 설득해야 되고 통일 환경이 과거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은 민족이니까 라고 하는 응답이 제1응답이었어요.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2007년에 50%, 2008년에는 58% 대체로 이런 응답이 많았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답이 3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는 응답이 과거에는 19%, 2007년에 이때는 뭐 30% 이상 낮았는데요. 지금은 37.7%.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가 통일의 이유로 공동 1위를 한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일연구원의 응답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거기에서는 전쟁 위협 해소가 조금 더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서울대에서는 거의 비슷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북한 주민도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응답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세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전쟁 위협 해소,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핵 개발이 계속 고도화되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서해 북방 한계선이나 그리고 DMZ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편익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2007년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55%였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이 44%였고 이 긍정적인 응답이 계속 50%대를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통일 편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올라갔는데요. 작년에. 그 차이가 14%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또 통일연구원 응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통일 편익이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반적인 추세였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 편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할 때 응답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응답이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2007년부터 69%.
그리고 70% 초중반을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는 76%. 개인적 차원에서는 통일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에 76%가 지지를 했고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이 통일 편익에 대한 응답을 보십시오. 이익이 될 것이다가 밑에 있는 줄이고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위에 있는 줄인데 그 차이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줄어들지 않았죠. 늘어났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더 벌어졌죠. 예, 그런데다가 통일 편익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과연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여론도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헌법상으로 지금 통일부도 있고 또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과연 어떤 도움이 있을까? 개인적 국민들 개개인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논리라든지 실질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많이 돼야 되고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속해 있는 통일연구원 같은 데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국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을 만약에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빨리 해야 되냐, 천천히 해야 되냐, 뭐 이런 응답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한 10% 안팎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2007년 10.6%, 작년에 1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9년부터 서울대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은 전쟁 통일이죠. 무력 통일이죠. 근데 가능한 빨리, 평화적으로 하는데 가능한 빨리 하자. 이런 응답을 둘을 구분했는데 전반적으로 빨리 하자는 걸로 봤을 때 한 11%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의견이 2007년에 70%, 작년에 45%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진적 통일이 그래도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요.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2007년에 11%여서 작년에 31%.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공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공존 상태의 분단을 지속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점진적, 급진적 통일 여론보다는 절대적으로는 작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 11%와 합치면은 4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통일에 대한 무관심, 또 현재의 분단된 그 평화 상태, 이걸 뭐 저희들은 분단 평화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통일 국가의 체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질문을 드렸더니만 2009년부터 이것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9년 응답이 남한의 현 체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가 43%, 그리고 남북한 체제를 절충하는 것이 좋겠다 39%, 의외로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남북한 현재의 두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 13%, 어떤 체제도 무방하다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의 응답을 보면은 역시 남한 체제,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 한국의 국가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응답이 1위였는데요. 그 응답이 52%, 2009년에 43%보다 9%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우월감이랄까요, 자신감 이런 것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북한 체제를 절충하자는 응답은 39%에서 24년 28%로 떨어졌으니까 11% 줄어들었습니다. 두 체제를 유지하자는 거 17%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이랄까요,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높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미지가 강하세요?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머지 4개의 응답보다도 어떤 것보다 그 분포도가 크죠. 2007년에 56%고요. 24년에 39%입니다. 절대적으로는 크기는 한데 협력 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가 줄어들었죠. 한 17%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2007년의 경우에 21%였는데 지금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3.3%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8.4%, 조금 올랐고요. 경계 대상은 11%에서 18% 올랐고요. 그리고 적이라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과거에 6.6%에서 2007년, 24년에는 22%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6% 올랐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 10월에 있었지만은 한다는 얘기가 2007년 초부터 있었거든요. 실제로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가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특히 2010년대 들어서 곧 이제 김정은이 들어섰을 때죠.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더욱더 이제 본격화하고 물론 2018년에 반짝 평화 프로세스 분위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 적이다, 경계 대상이다 하는 이미지가 도합 합쳐서 40%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졌다. 왜 그러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핵개발이 지속되어 있고 그리고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남한에 대해서 뭐랄까요? 계속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높여가고 있죠. 자, 그런 대북 이미지의 변화, 부정적 이미지로의 어떤 강화 때문에 북한 정권과 과연 타협, 대화할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만 2009년부터 던졌는데요. 그때 응답이 40.9%죠. 2009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니까 상황이 결국 좋지를 않았죠. 쭉쭉 내려가잖아요. 2010년, 11년 이때 금강산 그 박광자 씨가 이제 피살되고 그 이후에 또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도 있었죠. 그랬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밟았을 때 북한 정권과 타협,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응답이 최고조를 보였습니다. 54%.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남북관계 악화되고 풍선, 뭐 이렇게 오물풍선, 전단 풍선, 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이제 평양까지 군 드론이 가고 하면서 북한과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30%를 보이다가 이제는 24%인가요? 6%네요. 작년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최악이었죠. 작년 윤석열 정부 뭐 탄핵 당하기 전까지 실제 남북 관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었고 그것이 뭐 계엄 사태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특검에서 외환 죄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화와 타협 가능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설문에 응하신 국민들의 스스로 밝힌 정치적 성향,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중도다. 자신이 밝힌 정치 성향별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질문은 2011년부터 했네요. 그때 2011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는 진보다라고 밝히신 분은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46%요. 그리고 중도라고 하신 분은 33%의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22% 북한을 신뢰하는데 22%만 긍정을 해서 상당히 낮은 것이죠. 그런데 2018년, 19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던 때에 다 같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내가 진보라고 자기 성향을 밝히신 분은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64%까지 올라갔습니다. 2019년 응답에서. 그리고 중도라고 하시는 분은 49%, 그리고 보수라고 응답하신 분도 북한에 대한 신뢰가 2019년, 2018년에는 40%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2020년대 들어서서 이 커다란 세 그룹의 정치 성향별 차이가 2020년대 들어서면 점점 더 그 차이가 줄어들죠. 줄어들고 급기야 24년 응답에서 보면 27%, 26%, 25% 거의 비슷하게 수렴되고 있죠. 내가 진보든지 보수든지 중도든지 관계없이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새 정치 성향 집단별 차이는 거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뭐냐? 여기 시간적인 우선인지 아니면 비중에서 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둘 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압도적으로 평화 공정입니다. 평화 정책입니다. 21년에 56%였고 24년에 63% 더 올라갔죠. 이게 북핵 위협이 더 고조된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다. 20% 초중반대를 보이고 있고요. 남북이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하는 응답은 10%대 중후반에서 지금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죠.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냐? 평화다. 통일은 관심이 없다 또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평화라는 거죠. 처음도 평화, 나중도 평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설문은 제가 볼 때 약간 좀 마땅하지 않은데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하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두 개를 같이 던졌는데 같이 던진 이유는 이 두 개의 내용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 비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곧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 그걸 줄여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응답만 봅시다.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를 되어 왔습니다. 2009년 61%, 2010년 69%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와서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56%, 5%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계속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긍정,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응답은 2010년대에 보시면은 40% 중후반 이렇게 4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68%까지도 보이고요. 50% 대체로 5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하지 말자, 그것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반도 전체 또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이런 평화에 대한 그 감수성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것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지지 여론은 꼭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병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핵을 해결하기 이전에 대북 교류를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더냐 하니까 이 찬성 의견이 높은 적도 있었어요. 2010년대 후반 46%까지 보이다가
근래 와서는 30% 초중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대북 교류는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찬성 여론도 상당히 있다. 팽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24년 보면은 윗부분에서 36, 34, 37, 33 이렇게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북 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은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 여론이 다소 높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워낙에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교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의견도 28%가 있다. 의견이 수렴이 좀 되지는 않고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 때문에 대북 교류를 금지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통일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하나의 보기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이 유용할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기는 4가지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그리고 대북 제재입니다. 이렇게 4가지이지만은 그 성격으로 또 분리해 보면은 지원과 교류, 협력 이 3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것이고요. 대북 제재는 좀 부정적이고 좀 압박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대북 제재가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데 대한 응답이 2017년에 47%, 작년 24년에 41%, 이렇게 4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원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가고 근래에는 50% 초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보다는 한 10% 정도 더 높게 응답이 나왔고요. 사회문화 교류는 70%까지도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60% 초반을 보이고 있고요. 경제협력도 7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60%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교류, 협력이 다소 제재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습니다. 10%, 20%도 높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을 주로 하고 북한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제재를 가미하는 식의 정책 믹스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최근의 여론과 또 지난 17, 8년 동안의 추세 이 2가지 측면에서 훑어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지속성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는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꼽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정책적인 함의나 시사점이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는 통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속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대북 정책 수단에 있어서 협력 긍정적인 측면과 강압적인 측면 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조화롭게 결합시켜야겠습니다만은 지원, 대화, 교류를 보다 상대적으로 중심에 놓고 억제나 제재를 가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는 여론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 여기 국제 협력은 뭐 한미 동맹도 포함됩니다만은 주변국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인접 강대국들과의 협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엔이나 유럽 연합 같은 다른 국제 사회와도 협력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측면의 국제 협력의 조화가 이것도 이제 지속적인 여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름을 좀 붙여보았는데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북한이 이 권위주의 체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과 대화하고 북한 정권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뭐 지원하는 물품이든지 뭐 우리 이산가족 상봉이든지 남북 민간 교류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삶이 개선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인권 의식도 갖고 이렇게 하려면은 현실적으로는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고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의식과 삶의 개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낙수 효과가 우리가 예전에 한국이 이제 87년을 겪으면서 이제는 경제 성장도 했고 우리가 민주화도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골고루 살아야겠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더 많이 주고 근로조건도 개선하자 이렇게 하니까 경제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낙수 효과 얘기를 했었죠. 기업이 잘 돼야 수출이 더 잘 돼야 나중에 분배가 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그때 적용한 이론이 낙수 효과 이론인데요. 저는 여기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통일 여론에서 변화하는 측면, 지난 17, 8년 동안의 흐름을 쭉 살펴보니까 변화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일단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 남북한 평화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민족 재결합보다는 평화 정착, 전쟁 위협 해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한데 보시지 않았습니까? 5가지. 경계, 경쟁, 그다음에 적대, 지원,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장래 대북 정책을 주도할 세력. 결국은 20, 30대 청년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더 높다는 거죠. 헤이즐 스미스라고 세계 식량 계획 WFP 요원으로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영국의 학자인데 이분이 쓴 논문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bad, mad, sad. 북한은 이제 나쁜 사람이다, 악이다, 불량 국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하다, 미쳤다는 거죠. 광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d, 인도적 지원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하다, 못 산다. 이런 3가지 이미지로 북한을 요약한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게 보기가 5가지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나 이것이 하나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통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북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 더 크게 이제 분포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화 중에서 또 다소 또 긍정적인 것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콘센서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저는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진보 보수 성향의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교차를 하면서 대북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인도주의는 남북한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된다. 북한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할 몫이 있다. 역할 분담. 그리고 안보가 최우선이지만은 경제 교류나 사회 민간 교류 이런 것들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 같은 여론들은 하나의 이제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정책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정치권이 대북 문제를 국민들의 다양한 대북 인식을 정쟁화하지 않는다면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보다 건전한 밑바탕이 될 수 있고 대북 협상력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국민들의 통일의식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변화하는 추세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요인을 보면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그 프레임, 국내, 북한, 대외 요인 이 3측면에서 보면은 국내적인 요인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맞물려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민생, 생존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세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젊은 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을 자주 갖는데요. 북한을 진짜 뭐 하나의 옆에 있는 그냥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랑 많이 다른 이질적인 국가인데 옆에 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모르게 지내든지 뭐 잘 지내든지 어쨌든 간에 민족이고 같이 통일해야 될 동반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한 열에 한 명 정도. 상당히 세대 간의 이 통일관, 대북 간의 차이도 큰데 경제적 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요인이 당연히 있죠. 세습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인권 이런 문제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질감을 더욱더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북한의 뭐 인권, 핵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전쟁 물자만이 아니라 군인까지 파병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다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이 악화되고 있고 따라서 대북 제재가 시작됐고 그것이 러우 전쟁으로 일부 무력화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서방 세계에 있어서 대북 제재는 여전히 풀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분명합니다. 다 공감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평화 우선 정책입니다. 이 평화를 정착하고 평화를 제도화하고 나서 또 이것이 통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로 갈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미리 예단하거나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평화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인도주의, 민관 역할 분담과 협력, 그리고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의 조화, 그리고 그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안보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은 가급적 병행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 몇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인도주의랑 더 합쳐져서 정책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정치적인 유불리 또 정쟁화에 이용하지 말고 일관되게 실현하는 것, 이것이 저는 대북 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으면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고 북한이 어떤 협상 전술 차원에서 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이런 벼랑 끝 전술들도 또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당연히 정책 수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정책 방향과 원칙 하에서 자신감 있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사실 이 국민들의 통일 여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북한 통일 문제를 공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 통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통일 여론이 썩 양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잠정적인 제 생각인데 첫 번째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통일이 모두이다. 통일을 민족 통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일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전쟁 위협해서 평화 정착과 마찬가지로 저는 생명 통일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평화 통일도 포함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인간 외의 다른 생명도 우리가 존중하고 같이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거라든지 통일의 비전을 우리가 설계하는 거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모아갈지 그 시각과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주의적 통일론을 세우자는 것이죠. 기존의 통일론은 크게 두 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민족주의 통일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주의 통일론 또는 정치 이념의 밑바탕을 둔 통일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정하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저는 평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완 갈통이 말한 것처럼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평화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이지만은 적대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반평화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세우겠다 하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위험한 것이죠. 그것이 생명통일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평화주의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평입니다. 삼평통일론. 평화 공존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신뢰를 쌓고 호혜적인 기대가 높아질 때 평화 통일을 하고 이 평화 통일이 제가 통일관의 변화라고 하지만은 모든 통일이 모든 것이다.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에 평화가 깃든 평화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자세로 평화로운 관계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 공동체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무리 평화 공존 하지만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정전 체제 하에 있고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우리 많은 비용이 군사비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상대를 의심하고 적대하고 있는 이상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민족 통일이 아니라 진짜 지속적으로 그리고 양질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평화 공동체 속에서 살기 위해서 평화 통일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한반도 버전으로서 평화주의 통일론을 제안드리고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정책 원칙이 7.4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에서 인도주의 우선 그리고 국민들, 북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이 참여가 거버넌스의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이 5개의 정책 원칙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부정할 사람이나 집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호혜적인 관여. 호혜적인 것은 남북한이죠. 남북한이 다 같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 호혜적인 관계는 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익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을 하면은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로섬 게임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협력과 지원, 이 소통이 점점 더 자연스럽고 편리해지는 것이죠. 의심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체제가 이제 안전해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초당적인 정책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림대 이삼성 선생님께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런 이론도 제안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남북한이 오랜 분단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분단 체제, 그 냉전적 질서죠. 그 속에서 이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질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동서독이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럽 전체가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유럽 분단 속에서 동서독의 독일 민족이 분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서독은 일관되게 동독과 동독의 맏형인 소련, 크레물린, 공산진영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동맹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 위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유럽 안보 협력 회의라고 70년대 초반부터 공산권이 붕괴될 때까지 진영 간의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해 나갔습니다. 동아시아는 그것이 없습니다. 경제 협력체는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전통적인 군사 안보와 그다음에 인간 안보, 협력, 포괄 안보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범 지역 내에 안보 협력체가 없습니다. 이 남북한이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적 관계가 되면은 이 동아시아 영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동아시아의 평화적인 협력의 노력이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상호 선순환적인 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국이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5가지의 어떤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드리면서 오늘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4강에서는 평화주의로 본 통일정책의 성찰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